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5월, 6월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뭐 오리엔테이션은 아니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 6월 달 이제 2달 동안에 기출 문제를 이제 접목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기출 문제는 말 그대로 시험에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상 반영이 됐던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이 기출 문제는 이퀄 검증이 된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검증이 됐다. 네,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답에 대한 시시비비가 이미 가려진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 출제가.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시험 날짜가 이제 우리 10월 28일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출제를 하러 들어가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제 부산에 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으로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가정이 있고 그런 분들이니까 너무 뭐 오래 기간 동안 한 2달, 3달 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에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생기면 좀 가정 파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2주 전에 이제 말이 이제 집합 시켜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그 기간이 2주인데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문제만 내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검증을 합니다. 문제 검증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년도 상위 5%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제 공단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시험 잘 보시면 공단에서 전화 올 수 있어요.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2주 전에 이제 그 공단 우리 연수원에 이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탈자를 잡아낸다든가 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많이 맞추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맞추는 분들한테는 매일 이렇게 시상을 또 해요. 근데 시상은 이제 들어갔다 오신 뭐 여러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제품 뭐 1등한 사람한테 뭐 TV,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고가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으로 걸고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보통 문제 검증위원이 한 2, 30명 정도 들어가는데 아예 그냥 밤새워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준비하기 전보다도 더 열심히. 왜냐면 이제 그 전자제품 뭐 이름 타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검증을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 그리고 인쇄하는 기간 그리고 각 교실마다 이제 시험 장소마다 배송하는 기간 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통 이제 우리 과목별로 40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40문항 곱하기 2를 합니다. 이제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제 문제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A 타입, B 타입 문제를 2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A로 갈지 B로 갈지는 이제 막판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이 두 세트를 준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주 전에 80문제를 내 가지고 검증까지 해서 인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시간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인쇄하고 각 그 교실에 검증하는 배송하는 기간까지 다 감안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주일 동안 80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거를 내보지만 이제 문제를 하루에 뭐 10개, 20개 이상 이렇게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국가고시로 치루어지는 이런 그 시험에 있어서 그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부담감 이게 또 상당하거든요. 오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완벽한 문제를 내는 방법 이제 없죠. 그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검증이 되어진 문제들을 또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 차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의 어떤 거짓도 없고 보탬이나 뺨 없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34회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34회 시험에서 한두 개 정도, 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두 개 정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 신뢰하시고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고 좀 우리 그 강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이 기출 문제집 머릿말에 제가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결론은 기출 문제는 그 회사에서 준비한 모든 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 6월 달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 5월, 6월 달 강의는 요약집 이쪽이죠. 요약집을 가지고 한 30% 정도, 요 정도 시간을 좀 할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 기출문제집은 두 가지 이제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이 되어진 기출 파트가 있고 해설 없고 그냥 문제만 되어진 이렇게 파트가 있을 텐데 저는 문제만 있는 파트, 요걸 가지고 처음부터 1번부터 마지막 끝번호까지 전 문제를 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그래서 요거 기출 문제집에다가는 시간을 70% 정도 할애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약하는 거 30, 그리고 기출 문제 푸는데 70 정도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이론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좀 몇 장 넘기다 보면 그 암기상 15선이라는 거 나오죠, 그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기다 한 좀 넣어봤는데 이 암기상 15선에다가 좀 몇 개 개정해야 할 게 있어서 4월 18일 날 이제 개정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좀 해드릴 건데 참고로 이제 4월 18일 날 우리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은 우리 5월 둘째 주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물로 이렇게 게시를 좀 해드릴 건데 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그 메가랜드 전체 홈페이지 말고 제 개인 홈페이지. 그러니까 메가랜드에 들어오시면 황정선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학습 자료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드릴 거고요. 카페, 뭐 035 카페라든가 뭐 제 네이버 개인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그 개정된 거는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결격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격 사유 파트가 개정이 좀 됐죠. 어떤 게 이제 개정이 됐냐면 여기 그 5번에 보면 결격 사유 5번에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이 잘못한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막바로 이제 뭐가 되었냐면 결국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이거를 개정을 시켰어요. 어떤 개정이냐면 너는 좀 아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실형이나 집행유예나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년 결격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미경과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올해 우리 이제 30 사회 시험에는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은 기출 문제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빠지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빈출되지 않는 것도.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새로 개정이 됐거나 이런 거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판례들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건 이제 과거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내용이니까. 뭐 가령 작년 33회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 같은 거, 치료에 대한 우리 판례들 새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질문들이 작년 33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새로 소개됩니다. 아무튼 요거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뭐 여기는 특별할 거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금지행위에서도 특별히 뭐 바뀐 거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9번에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 추가된 게 있죠, 그죠?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9번이죠, 9번. 9번에다 이제 한번 좀 번호 한번 매겨놓고 뭐냐면 그 개공과 소공 수를 합한 수의 5배 초과하여 중개보조원 고용한 경우 요게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채용 상한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채용 상한제.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건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개정하면서 이제 우리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중개부 지원 때문에 많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번에 획기적으로 좀 도입한 그런 제도인데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수에 5배를 초과하여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존을 고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만약에 고용을 했다 그러면 개공이 이제 고용을 할 텐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그 뭡니까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종전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는데 제가 이제 강의 22년 차가 되었는데 22년 동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거를 이제 신설 추가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안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문장으로 나오기보다는 사례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무실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무실에 소공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1명 그리고 소공 1명 그럼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의 수를 합한 수 그러면 그 2명인데 거기에 5배를 초과 5배라는 건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니까 10명이 되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소공 이렇게 하나씩 하면 2명에다가 곱하기 5 하면 그러면 총 10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는데 11명을 뭐 했다, 뭐 고용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어디로도 이제 하나 추가됐냐면 요 부분이 여기로도 이렇게 하나 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5배를 초과하여 우리 이제 중개보존을 고용했다 그러면 1년 1천의 형벌도 병과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에 1년 1천의 형벌까지 같이 병과가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2번에 보면 이제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 신설된 게 있어요. 그래서 9번 한 번만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중개보조원은 요번 이제 4월 18일 날 개정은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감독 뭐 이런 취지의 그 조문들이 많이 좀 신설이 됐는데 이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얘기하는 건데 중개보조원이 이제 현장 안내 같은 걸 우리 그 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업무도 보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현장에 집보유주로 나가서 내가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그죠?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라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근데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이번 시험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태료 파트는 내용보다는 사실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어느 관청이 부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개보조원 신분이니까 국장이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면 시도지사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한번 좀 써서 놓고 보면 어떤 내용이 되게 중요하냐면 요 4월 18일 이전에는 중개보조원은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 과태료 대상이었었죠. 500짜리, 100짜리. 그리고 소공도 과태료의 대상이 있었었죠. 우리 연수교육 같은 거 안 받으면 500 과태료.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신분에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대상은 되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면 이제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이거는 그냥 공인중개사로서의 어떤 과태료지 소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받는 과태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중개보조원도 이른바 중개보조원도 고지 의무라는 게 생겨났고 이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500 과태료가 신설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상대적 등록 취소라든가 행정 형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1천 하나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종전과 동일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프린트 내용만 좀 따로 나는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메가랜드 우리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거 따로 올려놨으니까 요거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네이버 개인 카페가 있어요. 황정선 공인중개사 사랑방이라고 하는 네이버 개인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들어오시면 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핵심 비교사항 정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3, 4월 달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뭐 따로 개정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 내용으로 좀 들어가셔서 우리 책 1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출 문제를 좀 풀어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7 정도, 이론 3, 문제 7 정도 안배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연역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그냥 패스하고요. 현재 우리 중개업 하려면 뭐 하고 해라? 등록하고 해라. 등록 없이 하면, 그렇죠? 등록 없이 하면 소위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 될 텐데,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죠. 그래서 강력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요 3년 3천의 형벌이 나름 좀 중요합니다. 이건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제 법령의 구성과 성격 중에서는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법은 중간법, 혼합법, 일반법, 특별법 뭐 이렇게 우리 성격을 좀 이렇게 매겨볼 수 있는데, 일반법이라고 하는 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의 차이점 뭐 이런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양법이 충돌하게 된다면 이렇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격을 잘 이렇게 기준 잡아주는 하나 이제 구별법이 될 텐데,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많이 맞고 뭐 했다 그러면 폭행의 죄로 이제 처벌을 할 텐데, 이 폭행의 죄가 형법에 적용을 받아요. 형법은 폭행에 관한 가장 일반법이자 기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떤 폭행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해한 사람이 만약에 신분이 군인이다. 이러면 형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군 형법이라고 하는 또 별개의 특별법이 있어요. 군 형법이 적용돼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법을 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어떤 다른 업무 때문에 뭐 우리 그 폭행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떤 그 신분이나 또는 그 행위나 장소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항목을 적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특별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우리가 법률관계 공부하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문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3, 4월 달 강의 때 풀어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정 목적 부분이 있는데, 이 재정 목적은 1차, 2차, 3차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 사람,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포함하는 이 개공과 소공을 합친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 신분은 법률적으로 보면 자격만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진 않죠. 자격만 가지고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해? 개공이나 소공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여기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단어만 이제 좀 빼내니 공통점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에다가 너 개공, 너 뭐 할 때, 뭐 확인 설명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소공 너는 뭐 계약서를 쓸 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종사하는 이 산업 있잖아요.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일련의 어떤 규정들이 다 뭐를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패스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로 한번 가보는데, 용어는 뭐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뭐 일전에도 제가 별 3개 해드렸는데 이 별 3개 다시 한번 안 돼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용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올려봐야 이게 이제 금방 무너지잖아요. 우리 사자성어로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용어는 우리가 이제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걸 떠나서 모든 문제에 쓰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고 계실 것을 강력하게 우리 추천드립니다. 자, 용어 8개 있는데 중개는 법정 중개될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의할 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가면 매매 교환 임대차 또는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 행위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개 행위의 대상 이런 말 나오죠. 이 대상이 달리 말하면 타겟, 즉 목적이 될 텐데 이 중개의 목적이 되는 행위가 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 행위이다. 뭐 이건 대법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행위는 법률 행위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뭐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이 알선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성격 자체, 이 중개의 성격 자체는 알선이니까 이거는 사실행위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이거 1번과 2번은 대법원의 정의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개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자격만 있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한번 좀 적어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뢰.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이제 이걸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뢰 있어야 하고요. 보수 받아야 되고 업으로 행할 때 이거를 우리는 이름하여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뢰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부탁을 받아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의뢰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일방 의뢰도 괜찮고요. 쌍방 의뢰도 괜찮아요. 이걸 이제 일방 중개, 쌍방 중개 보통 얘기하는데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괜찮다. 반드시 양쪽의 의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한쪽 의뢰만 있는 거 일방 중개, 양쪽 의뢰가 있는 건 쌍방 중개 이렇게 표현하죠. 보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를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데 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을 좀 우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속성과 반복성은 일회성 또는 우연성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이제 등장하게 되면 얘는 뭐가 아니다. 이건 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 일회성과 우연성 이런 거 개념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용어가 개공 나왔는데 이 개공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우리 등록한 자를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 등록을 하면 개공이 되니까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다른 말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여기는 사람 즉 그 자연인만 됩니다. 여기는 법인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법인이. 근데 여기는 사람도 물론 되고 그렇죠? 개인도 되고 법인인 개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한 문제 틀린다는 거. 그래서 법인 이름으로 법인의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 거 가능하죠.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의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 자리 아주 이제 잘 나오는 빈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오로지 이 법인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법인에만 존재한다. 그쵸? 예. 그럼 우리 개인 사무실에서는 사원, 임원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법률 용어니까. 야, 우리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중개사무소에 가봤더니 실장님 있던데 실장님은 뭐냐? 그러면 실장님은 그냥 실장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 임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원 임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에 등기된 이사, 등기된 뭐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보통 등기 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직급이 굉장히 뭐한 사람이냐면 높은 사람이에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은 자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격이 우리 이제 몇 분의 몇 이상만 3분의 1 이상만 우리 이제 자격이 필요합니다. 3분의 1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자격이 굳이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반대말은 뭐예요? 3분의 2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3분의 1 이상만 우리 공인중개사면 되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서 우리 그러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격 있는 친구다. 그러면 이제 소공으로 본다. 없으면 중개보존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소공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데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 스스로가 계약서를 쓰거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우리 이제 개공이 이제 한참 쓰다가 뭐 아주 중요한 뭐 약속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개공이 갑자기 나가야 돼. 뭐 우리 그 꼭 땅을 보러 가든 뭐 공장을 보러 가든 더 큰 건이 이제 생기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 좀 썼는데 이제 소공이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야 소공 네가 이거 나머지 좀 작성할래? 이렇게 하면 소공이 처음부터 쓴 건 아니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셈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수행해도 괜찮다. 자,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여기가 포인트. 공인중개사이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하고 이 친구 역시 소속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는 아니에요. 여기 소공도 그렇고 중개보조원도 그렇고 해서 이제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무, 집 보여주는 거, 뭐 전화 받는 거, 커피 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일반 소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우리 그 단순한 업무 이런 것만 보조하는 친구를 우리 이제 중개 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개정된 내용에서는 중개 보조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좀 많이 신설이 됐어요. 예컨대 고지 의무 이런 거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표시 광고할 때 중개 보조원에 관한 성명 뭐 이런 거 절대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아주 빈출입니다. 자, 고용인이라는 용어 있는데 고용인은 요 둘을 합쳐서 소공과 중개보존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이제 물어볼 만한 그 출제할 만한 그 포인트 주제가 하나 생겼다면 고용인의 고용상한제 이러면 틀리는 말이에요. 왜?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상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을 우리 개공이 한 명이면 5명만 고용이다 이런 제도는 없고 이 고용인 중에서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상한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에 대한 고용상한제 이러면 안 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상한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등자가 붙으면 뭘 의미해요? 개공은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뭐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어를 사용하는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또 개공 등의 교육 업무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판례도 뭐 일전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문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만 있는 우리 문제집 페이지 6페이지로 한번 좀 가보시죠. 6페이지를 가보시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좀 볼 건데
제가 이제 난이도를 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별 3개면 좀 어려운 거고 2개는 좀 뭐 중간 난이도, 하나면 좀 쉬운 뭐 이런 난이도인데 난이도 표시를 좀 하면서 그 뭐랄까요, 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표시를 하긴 했지만 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하나인데 나는 틀렸다. 그러면 야 이게 뭐 하나인데 왜 틀렸지?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좀 오래 한 어떤 경험칙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푸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표시를 한 거지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뭐 공단에서 이걸 발표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거의 한 뭐 대부분, 그렇게 이제 표시를 좀 해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문제 푸시다 보면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실수? 다 풀다가 뭐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거 이제 이렇게 혼동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체크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표시를 하셔서 그런 실수, 그러니까 우리 과목별로 한두 개만 이런 거 실수 안 해도 점수가 뭐그 2.5점, 5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저랑 같이 한번 해주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책에다가 뭐 이런 건 이제 뭐 X 표시하고 뭐 제가 이제 뭐 가령 필기해드리면 뭐 이제 메모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거 다음에 또 한번 봐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문제집을 뭐 한 번, 2번, 3번 뭐 이 정도 보시는 거 참 좋은 학습 방법인데 이건 뭐 표시한다고 해서 이런 거 하신다고 해서 다음에 보기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그냥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2가지 법을 배치를 해놓고 어떤 지금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지금 얘기했는데 얘가 주어니까 이렇게 이제 등호가 열리겠죠, 그죠? 이거는 이거보다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은 이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이잖아. 모든 백성에게. 근데 그 백성 중에서도 뭐를 하는 백성에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백성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범위가 어때요? 좁아졌죠? 특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법 맞는 얘기입니다. 2번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그러니까 이 법을 얘는 1번은 2개를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2개를 배치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2번은 법을 1개만 배치했죠. 1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법이자 특별법이다 이런 개념은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법을 하나를 줬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이 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성격을 갖는다. 뭐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든 뭐 이제 뭐 법인이 하든 개인이 하든 또는 뭐 우리 특수법인이 하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한국 사람이 하든 외국 사람이 하든 뭐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뭐 낮에 하든 밤에 하든 뭐 새벽에 하든 뭐 그런 거 안 따진다.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성격을 갖는다. 자, 3번에 보면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어요. 뭐 이 중개계약이라는 표현도 좀 생소할 수 있고요. 뭐 더러는 또 사법계약은 많이 생소하실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메모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뭐를 좀 우리 기억하셔야 되냐면 중개 내지는 중개 행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중개 계약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중개 계약, 중개 계약. 그럼 일단 중개 행위와 중개 계약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 용어도 완전 다르고 이거는 중개를 하는 거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하면 이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비교를 하나 해볼 게 있는데 우리 손해배상 파트에 가보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3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돼요. 3가지가 뭐예요? 공제, 보험,
공제 하나 더 뭐죠? 공탁. 보험, 공제, 공탁 있는데 이 공탁 계약이에요. 공탁단합 계약인데 이 공탁 계약과 중개 계약은 좀 다르다. 이걸 왜 제가 그 메모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중개 행위 자체는 법률 행위는 아니고 얘는 그냥 사실 행위입니다. 우리 개공의 어떤 정신작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중개 행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중개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에요. 그럼 이건 법률 행위가 될 텐데 이거는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 될 테냐면 의뢰를 하는 의뢰인과 손님과 그 의뢰를 받아들이는 개공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개공이 이걸 승낙을 하면 이제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건데 이 의뢰인은 일반 사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앞집, 뒷집, 뭐 옆집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개공도 역시 사인이에요. 이 관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 대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이런 중개 계약은 사법 계약에 들어갑니다. 사법이 적용이 된다. 이거를 사법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법 계약이다. 중개 계약은 사법 계약이 맞아요. 그런데 야 그럼 사법 계약만 있지 공법 계약도 있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 공탁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계약이냐면 우리 개공과 개공이 업무 보증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의 계약이냐면 법원과의 우리 대한민국 법원과의 계약인데 왜냐하면 공탁금을 법원에다가 예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공은 사인이지만 법원은 관청이잖아요. 대관을 상대로 우리 계약을 맺죠. 이런 계약을 이름하여 공법계약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법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공법계약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4번에 보시면 우리 중개계약은 사실행위다. 우리 아까 대법원 판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빈출이니까 우리 별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빈출,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에다가는 별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5번,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꼭 받아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을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니까. 왜? 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포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행위는 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냐 이거예요. 규율 대상이냐. 그럼 이게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사례를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개공입니다. 신분이 개공이에요. 그럼 이 개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80 정도 80대 대신 혼자 사시는 이제 할머니가 막 허리 완전히 굽어가지고 막 걸음도 똑바로 못 걷는 할머니가 이제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오셔가지고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책상 막 지팡이를 뚝뚝 빼들면서 나 혼자 살 집 하나 구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얼마짜리 조금 원하시는데요? 했더니 나 돈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만 원짜리 보증금 걸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얼마 나오니까 내가 한 달에 월세로 5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500에 5만 원짜리 집 좀 얻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구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이거 저한테 이거 중개 보수라는 거 수수료 주셔야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주택이니까 이제 시도 조례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할머니 저한테 17,000원 주셔야 돼요. 말하는 말이 17,000원 주셔야 돼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뭐 할머니 생각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개공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이거 무료로 해드릴게요. 자 무료로 해드릴게요. 가능하죠? 무료로 해드려도 되잖아. 그죠? 대신 원래는 그 계약서도 써드려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써드려야 되고 업무 보증 서류도 다 이렇게 교부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계약서까지는 써드리되 확인 설명서, 업무 보증 증서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돼? 법의 규율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공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미 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개공은 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개공이거나 소공 나오면 돈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규율 대상이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거듭 설명드리지만 기출되는 거는 계속 나오니까 지문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뭐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암기 코드 뭐 몇 자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뭐 해가지고 외우는 이런 문제들은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읽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답을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암기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 문제만 자주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정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물었는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이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법이 좀 만들어지는 어떤 목적 중에 들어가죠. 니은,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요즘에 만들어지는 법들이요, 지도, 감독 이런 단어들은 안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80년대 여기까지는 뭐 법을 만들 때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뭐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국민들이 이런 걸 아주 싫어하죠. 왜 네가 나를 지도해? 나는 내가 잘 할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원, 육성 뭐 이런 제도들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쓰지 않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법도 사실은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제도의 하나니까요. 개공의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개공을 육성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공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지 법이 이제 개공을 육성한다 이런 말은 없고요. 오히려 이 개공들이 종사하는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공신력, 공신력이 뭐 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공신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중개사고 뭐 결국에 국가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감정평가사들이 업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일단 1차적인 문제 그리고 그거에 편승해서 우리 개공들이 사기 뭐 직접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사기가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거를 국가가 그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먼 얘기인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다만 이제 전문성 이런 거는 이제 제고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좋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이제 옳은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얘기니까 기업과 미음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작년 우리 이제 33회 본 시험 문제네요.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죠. 그죠? 1번은 맞는 말.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죠. 그렇죠? 우리 개공은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공 안에는 누가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개념이냐면 일단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가장 많아요. 숫자로 보면 있고 또 우리 옛날부터 중개하셨던 분들이 있죠. 부칙 개공도 있고요. 또 법인인 개공, 법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별이 있다라는 건 3.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을에 있어야 돼. 이 업이라는 말 나오면 꼭 세 가지를 1, 2, 3 있는지를 꼭 파악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끼어 들어가도 틀려. 그다음에 빠져도 틀려요. 일정한 뭘 받아야 돼? 보수 받고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해야 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 딱 떨어지는 중개업입니다. 자, 중개업 출제할 때 이거 함정 잘 걸리는 빈출인데 세 가지가 1, 2, 3이 있는지를 꼭 먼저 파악하고 뭐가 빠져도 틀려, 뭐가 더 들어가도 틀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인 자는 자격이 있는 자는 소공에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포함된다라고 했죠. 우리 법률에. 이 빈출, 얘도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5번 중개부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개공에 소속되어서 그러니까 취업이 되어지는 거는 소공이나 중개본이나 동일합니다.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것도 이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자, 4번 문제도 한번 가봅니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공의 소공은 그 개공의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공은 법인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에도 있을 수 있고요. 부직개공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공이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냐? 보조할 수 있죠. 중개물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매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고 이게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좀 쉽게 푸는 방법은 계약이라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에 알선하는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중개라고 하니까 일단 요거는 맞는 얘기인데 요 말에 대한 의미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릴게요. 환매 부분에 대한 의미 설명을 좀 잠깐 드리는데 여기다 한번 좀 적어 볼게요. 환매. 환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환자가 돌아온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60년이 이제 만으로 지나면 61번째 생일날을 우리가 이제 환갑이라고 하죠. 그건 내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태어난 갑자가 뭐 경인년이라고 하는 뭐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환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환매는 세 가지를 좀 우리 구분해서 좀 정리할 건데 환매가 성립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환매권 자체가 성립하는 과정이 있고 이 환매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를 양도하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환매 혹은 환매권을 성립하는 과정, 환매 계약을 혹은 환매권 자체가 성립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환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일단 팔았다가 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팔았다가 돌려주는 거. 그러면 매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한번 팔았다가 돌려주는 게 환매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일단 있고 여기에 플러스 되팔아 줄게. 이게 환매잖아요. 그러면 환매 특약을 거는 거예요. 이 환매 특약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매매라는 것도 계약이지만 특약도 계약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세트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이 건다고. 매매는 먼저 하고 나중에 환매 이런 거는 안 하고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이 동시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이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각종 특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건데 썬루프 있잖아요. 썬루프를 뚫을 거냐 말을 거냐. 이게 이제 특약 중에 좀 굉장히 좀 고가로 들어가는 특약이잖아요. 그러면 썬루프를 뚫을 거냐 말 거냐를 자동차 매매하면서 같이 하지 차를 이렇게 뽑고 나서 따로 뭐 한 2, 3년 있다가 현대자동차하고 썬루프만 이렇게 뚫는 거를 좀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는 안 해주잖아요. 그냥 다른 데 이제 카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하고 환매 특약은 세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중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게 우리 전형적인 중개니까 매매하면서 여러 가지 특약을 거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자, 이제 환매 혹은 환매권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권리를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도 하나 이제 그 어떤 재산권이니까 뭐 뭔가 이렇게 이제 청구해서 내가 이제 경제적 어떤 이득 이걸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지위이기 때문에 이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도 환매권을. 그럼 환매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혹은 상대방은 양수하는 뭐가 존재해요? 계약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약이 존재하니까 여기도 중개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왜? 계약이라는 게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게 사실죠. 중개니까 계약이 존재해. 그러면 이것도 중개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환매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가 환매권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되찾아온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 옛날에 매매하면서 나한테 환매 특약 걸어줬으니까 나 지금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행사해서 내가 다 찾아올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환매 채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환매금을 받긴 하겠지만 돌려줘야 되잖아요. 되팔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 형성권의 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적 의사표시로만 어떤 환매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매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환매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3번은 빈출. 여기다 이제 별 하나만 먼저 해주시고,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 행위는 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단락을 한번 좀 끊어볼게요. 이 컨설팅 혹은 컨설팅업 뭐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이 컨설팅을 만약에 업으로 하게 되면 이걸 컨설팅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신분이 컨설팅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개공은 일단 아니라는 거지. 왜 개공이 아니냐면 개공이었으면 개공이라고 주어를 줬겠죠, 그죠?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컨설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이거를 반복적으로 업으로 했다면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닌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이제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막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보증도 다 설정했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잖아요.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또 직원도 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하는데 세금도 다 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금도 한 푼 안 내, 공부도 안 해, 어떤 투자도 안 하고 이걸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한다고 하면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해줘야 돼. 근데 처벌을 해주려면 얘를 처벌을 하려면 이게 중개업이다라고 해야 그래야 무등록으로 중개업으로 한 걸로 봐줘야 그래야 처벌을 3년 3천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이다라고 생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해는 하셨어?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런 똑같은 이제 그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컨설팅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중개업으로 처벌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동일한 지문이 나오면 그냥 이건 내가 아는 지문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개사 시험은 많이 맞추는 거, 뭐 확실히 알고 맞추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간 안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런 효과들이 생긴다. 자, 4번 자격을 취득 후에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러면 얘는 신분은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았대. 그럼 무등록이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아니다. 당연히 개공은 아니지. 그럼 얘는 신분은 공인중개사일 뿐입니다. 얘가 만약에 중개업을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5번 중개부지원이 개공을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중개부지원은 중개 업무를 하지는 못하죠. 중개 업무를 하지를 못하는데 이 출제위원은 뭐를 지금 물었냐면 틀린 거를 물었잖아요. 틀린 거를 물었는데 이걸 하였더라도 이 전제가 일단 잘못됐긴 했는데 하였더라도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마치 중개보조원을 개공인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원래 해도 안 되지만 설사 했다 하더라도 너가 개공으로 기재하지는 말아라.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내가 중개보조원이지 개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이 문제를 출제한 취지 자체로 본다면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 취지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상 없이 우리 정답으로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회 문제냐면 24회 문제인데 이때도 이거 가지고 이제 야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뭐 복수 정답으로 해줘.
아니면 답 없음으로 해줘라고 수험생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근데 이제 정답 심사위원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취지가 맞으니까 이거는 정답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준 거죠. 이렇게 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왜냐면 한번 검증된 거니까. 자, 이제 5번 문제.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옳은 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자 여기다가는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연한, 아니면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무슨 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말하자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연한,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뭐 단 1회 뭐 이렇게 일회성을 준다거나 우연한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결론만 보면 돼.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이제 등록은 없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업으로 했다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걸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하려면 해당한다고 해줘야 이걸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할 거니까요. 자,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이것도 나오잖아요.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업으로 했다라고 하면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한 거잖아요. 중개업이 될 텐데 이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하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를 업으로 했죠, 그죠? 업으로 했는데 토지만 했대, 토지. 우리 대학가에 앞에 가보면 하숙집만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개공도 많이 있고요. 공단 초입, 뭐 공단 입구 뭐 이런 데 가보면 공장만을 또 중개하는 개공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뭐 전철 출구 뭐 이런 데 이제 딱 나오자마자 있는 뭐 이런 중개사무소에 보면 상가 전문 뭐 이런 개공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중개대상물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전문 분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뭐 전문 중개업? 토지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전문 중개업, 뭐 상가 전문 중개업, 토지 전문 중개업 이렇게 뭐 전문 분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모든 물건을 이제 뭐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생겨납니다. 토지만 가지고 또 중개업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아파트 이런 걸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재미가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하면서, 그렇죠? 쓸모없는 뭐 이런 땅을 이제 개발을 시켜서 말하자면 어떤 그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면 이제 아트의 경지까지 이르는 거죠. 토지 전문으로 하는 우리 개공들은요, 토지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의뢰받아서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발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 5번에 보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부수를 받고 의뢰도 있고 보수도 받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뭐 이렇게든요.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행위, 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개 행위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근데 이 중개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당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두 글자가 행위의 알선을 우리가 중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중개업이 되는 건데 이 저당권을 언제 설정하느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금전수배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잡으니까 이거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중개업에 해당한다 내지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가 이제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수배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빈출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얘는 저당권을 왜 잡아주냐면 돈 때문에 잡아주잖아요. 금전 때문에 혹은 금전 채권 뭐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금전이나 금전 채권 혹은 금전 소비대차 알선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개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당권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권리가 우리 그 득실 변경되니까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잘라먹고 이건 이제 저당권 없고 금전 혹은 금전 채권 이렇게만 주고 요거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돈이에요. 받을 돈. 그렇죠? 우리 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중개 대상물이에요? 저당권이 중개 대상물이라서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나오면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만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옳은 것.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죠? 법정자. 뭐 아무튼 뭐 무슨 권리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법정지상권도 있고요, 법정저당권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치권도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유치권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법정자가 들어가는 게 성립되는 과정이 있고요. 양도, 이전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성립이라고 하는 과정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법정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유치권 같은 민법 320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성립되는 과정에는 이게 그대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니 여기는 우리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권리를 팔을 수 있냐, 양도할 수 있냐? 양도할 수 있죠. 법정 지상권이든 법정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양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하는 과정에는 법률 규정이 우리 개입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 우리가 중개라는 게 뭐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표 하나만 잡을게요. 올라가서 볼까요? 법정지상권을 뭐하는? 양도하는 행위, 양도. 그럼 중개에 해당하는 거 맞죠? 계약이 존재하니까.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아까는 우연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일회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이 똑같죠, 그죠? 여기서는 아까 여기 뭐 줬어요? 여기 우연한 뭐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뭘 주고 있냐면 일회성 이런 말 주잖아요. 똑같다고 패턴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뭐 아니면 우연성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외국법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 외국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닌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얘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제 오류예요. 왜 전제 오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전제 오류인데 이 사람의 이 출제위원회 내용이 어떤 출제 취지냐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말고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냈냐면 취지가 그거예요. 자, 미국법에 따라 브로커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 브로커는 우리로 말하면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렇게 출제했다는 거야. 이 사람의 그 출제 의도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문제에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럼 볼게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외국 자격을 취득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이것도 전제 오류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죠. 그죠?
외국법에 따라서 뭔가를 뭔가 하여튼 취득했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잖아요. 체크해야지. 그렇죠? 예. 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공은 이제 법인인 계공에도 소속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디에도 소속될 수 있어요. 개인인 계공에도 소속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을 말한다. 틀린 말이죠.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꼭 들어가야 되죠. 계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우리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확인 설명의 의무는 두 사람, 계공과 소공에게만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와 우리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요번에 이제 개정된 거 이러면 또 맞는 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는 옳은 것을 이랬으니까 1번만 옳은 표현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그런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네요. 옳은 것. 계공이란 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계공은 말 그대로 등록한 자를 계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 니은 소공에는 우리 계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한다. 이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이면 얘를 우리 뭘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 소공으로 본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계공에 고용되어서 그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데 계공에 고용이 됐으면 소공이잖아요. 근데 얘는 업무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조하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 소공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용어든 뭐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식의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이해를 다 하셔야 돼. 니을 우연한 기회. 얘는 아예 두 개를 다 줬네요. 동시에 여기 우연성, 일회성 이런 것들, 우연성, 일회성 이런 것들 나오면 결론만 보면 된다 그랬죠.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있는 거 맞네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해놓고 4개 다 옳은 지문을 주는 뭐 이런 패턴.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4개니까 하나 정도는 틀렸겠지 하고 뭐 3번하고 4번에서 택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좀 긴가? 민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겠지 설마 뭐 이렇게 제끼는 경우 되게 많은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개사법은 박스형 문제가 19개 정도, 뭐 19개, 작년에 19개 나왔거든요. 출제가 되는데 모두 정답인 경우가 뭐 옳은 거든 틀린 거든 다 맞거나 다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틀리지 않겠어?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 내 어떤 흐름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가 가장 최선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8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